자, 라디오 전국 일주 하겠는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방금 뉴스 들으신 대로 이제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오늘 연천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났는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방역 당국과 또 마음 졸이고 있을 양돈 농가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을 시민들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오늘도 꼭 짚어야 할 주요 이슈와 또 준비한 지역 소식들 하나하나 차분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문자는 점심시간 대화 주제는 이라는 주제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여러분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오늘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 나누시면서 이 돼지고기 가격 오르면 어쩌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셨을 것 같고 양돈 농가 정말 걱정일 텐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누실 것 같습니다. 혹은 뭐 회사 업무에 대한 얘기라든가 집안의 대소사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이 방송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루의 시선을 좀 더 이렇게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이 프로그램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옆에 게시판도 마련이 돼 있죠. 게시판에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함께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하면서 당국이 초긴장 상태인데 어제 포천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도 연천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6시 반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만 하루 만인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 연천군에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인근 농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4,700마리 정도 살처분 일단 실시를 했고요. 네. 이틀 연속 지금 두 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밝혀진 바로는 파주 농가하고 연천 농가 간에 또 접점은 그렇게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럽니다. 네. 이런 속에서 환경부가 비상대응반을 이제 가동을 해서 파주 농가 주변 현황 긴급 점검을 했는데요. 야생 멧돼지가 전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이 신도시에 바로 인접한 평야지대고 임진강하고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하고도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가능성은 좀 한 가지는 좀 사라진 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림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차량 이동 때문인지 아니면 남은 음식물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네. 근데 문제는 이번에 확진 판정받은 농가를 방문한 차량들이 다른 지역도 방문한 걸로 알려지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주 확진 농가를 방문한 차량이 한 8대가량 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강원도 지역 한 31개 농장 또는 관련 시설들을 이제 경유를 이 차량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연천 확진 농가를 방문한 화물차 경우에는 경북 칠곡 지역의 한 농장을 방문한 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네. 아울러서 이 농가를 방문한 승용차가 또 있었는데 경북 예천군하고 김천시의 농장을 또 각각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럽니다. 네. 이게 아마 그 농가를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차량인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차량 이동 부분도 좀 새롭게 드러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감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비롯해서 그 인근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까지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지역 양돈 농가는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돼지 반출이 이제 금지가 되고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도 하고
타 지역 반출도 일단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전염 경로 그리고 시점 지금 확인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잠시 후에 지금까지 파악된 감염 경로와 또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는 이제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 운전을 하게 하는 스쿨존이 마련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있으나 마나 하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학교 주변은 이제 시속 30km 정도로 좀 속도 제한이 서행을 있지 하게 않습니까? 되죠. 네, 그런데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스쿨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어린이가 모두 1,489명, 그러니까 거의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292건에 사망 5명, 이제 부상 30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서울. 그러니까 사고가 254건 있었고, 사망자도 한 4명 정도 발생.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역시 대도시 주변에서 저 사고가 이제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안전시설 미비가 일단은 이제 주요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보면 학교 주변에 스쿨존 설치해 놓고 안전시설을 해놔도 보면 그 불법 주차한 경우들이 꽤 좀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변 거주자들을 위해서 스쿨존 안에 불법 노상 주차장을 꽤 많이 설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고 유발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이 주차된 차량 그 사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네. 운전자들도 참 발견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네.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전국의 그 스쿨존 내 불법 노상 주차장이 모두 281곳에 달하고요. 네. 그 면으로 따지면 4,300여 면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이 불법 노상 주차장 폐지에 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네요. 이런 지적입니다. 네. 예. 자, 가을 태풍이 또 올라올 것 같다면서요? 네. 어제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열대 저하부가 하나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일본 그 남남동쪽 약 600km, 그러니까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지금 북서진 중인 그런 그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 열대 저하부가 앞으로 이제 고수역 해역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압 순환이 강해지고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자, 태풍이 되면 이제 17호 타파가 되는 거고요. 이 태풍이 대만 인근에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동진하면서 우리나라로 빠르게 접근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 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할지 예상 경로는 지금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 규슈나 대한해협을 통과할지도 모르는데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래요. 네. 일단 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번 이런 태풍이 불게 되면 이 비구름대 규모하고 강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그러니까 22일부터 23일 사이에 남부지방하고 동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도 내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예. 자, 이 낙동강 하구뚝 2차 개방이 있었는데 합천댐도 17년 만에 수문을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하고 환경북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이제 낙동강 하구 이 기수 생태계 복원 이걸 목표로 해서 지난 6월에 이제 1차 방류를 한번 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2차 방류를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일단은 실증 실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제 개방을 해서 바닷물이 이제 들어올 경우에 그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서 이게 이제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해보려고 이제 하는 그런 건데요. 예. 어찌됐건 뭐 어제 그 2차 개방과 연계해서 바닷물이 유입되면 그걸 또 이제 밖으로 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네. 이제 바닷물이 또 그 인근의 토양에 또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합천댐도 이 그 실증 실험과 연계해서 17년 만에 처음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수문을 열었다 그럽니다. 네. 올해 2차례 정도 이 실증 실험하고 내년에 또 재개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농민단체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가 유입되면 그 낙동강 하구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환경단체들은 환영을 하는 그런 그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강원도에 뭐 대표적인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 강원도가 국내 최초로 광역 관광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이제 춘천시 가평군과 함께 그 남이섬, 자라섬 그리고 강촌 일대 이 전체를 광역 관광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2개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역을 관광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것에 따라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뭐가 달라집니까? 관광 특구가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또 홍보하는데도 그동안에는 이제 그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던 것을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 도모하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합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점심시간 대화 주제는 이것이 바로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김갑순 씨가 매일매일 방송 들어오시고 또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신 분인데요. 생방송의 묘미, 방송사고? 출근 도장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셨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저희가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이혜정 씨는 사장님하고 둘이 먹느라 말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대화 전혀 나누지 않으셨다고요. 자, 아카시즈라는 아이를 가지신 분은 이게 지금 문자를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요. 이진주 씨, 이 주말에 회식이 있는데 원래는 항상 삼겹살을 먹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삼겹살 먹어도 되는 건지 동료들하고 그 얘기를 나누셨다고요. 괜찮다고요. 이 사람에겐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제 양돈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발생하게 되면은 살처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도매 가격이 또 벌써 30% 올랐다는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다들 좀 힘을 모아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5284님도 이 삼겹살 먹기 위해서 마트 갔는데 벌써 가격 올라서 이 대체 고기로 닭고기를 좀 사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을 보내오셨고 어쨌든 오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 돼지고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들어와 있네요. 문자를 보니까. 6993님, 이 양돈 농가들의 생업에 큰 타격 없이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요. 또 정치하는 분들, 국민을 위한 진실한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5881님, 요사이 청명한 하늘 덕분에 마음까지 상쾌한 느낌입니다. 동료들과 날씨 얘기 많이 했다고요. 자,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전 9730 또 무료 KBS 공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소식 오늘은 대전부터 가볼까요? 방혜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네, 지금 대전 날씨는 어떤지요? 네, 오늘 날씨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입니다. 서울도 그래요. 현재 기온 28도인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으니까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전 소방본부
119 시민체험센터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대전소방본부 119 시민체험센터에서는 5개 테마 13가지의 체험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2시간 동안 소방안전체험, 생활응급처치체험, 위기탈출체험, 지진안전체험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네. 최일선에서 활동했던 전문 소방안전강사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돋보이는 살아있는 체험 현장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느껴보시죠. 네. 진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빨리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안전벨이 울리면 대피하라 해서 깜깜한데 고개 숙이고 대피한 다음에 또 왕관기도 해가지고 여러 체험을 한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오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방 노래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하던 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좀 대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인데 이 재난 유형에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소방 안전 체험이 기본이겠죠, 이곳에서. 네, 맞습니다. 소방 안전 체험에서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일단 소화기나 소화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보니까 배우지 않아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전핀도 잘 뽑히지 않더라고요.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화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두는 게 좋은데요. 네. 소화기는 안전핀을 수평 방향으로 뽑고 난 후에 손잡이를 움켜 쥐어야만 인산암모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소화 약재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직접 정확하게 뿌려보면서 다시 배우게 되니까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할 수 있겠지 하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앞서 그 노래방 노래 부르다가 대피하는 체험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달은 추석 명절로 연휴가 있었는데요. 휴일이 많을수록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등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재현하고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건데요. 학생들의 노래를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경보가 울리면서 불빛이 다 꺼지더라고요. 네. 전 배운 대로 옷소매를 이용해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피난구 유도 등을 따라 멋지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눈앞이 전혀 안 보이고 뜨거운 바람까지 나오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다가 부끄러운 마음에 응급처치 체험장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래요. 그 유독가스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었습니까? 다행히 가스는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체험하는데 이런 것까지 뿌리면 좀 곤란하겠죠. 사실 2달 전에 대전 지역에서 한 대학생이 응급처치로 시민을 구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 내용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서요? 네, 심폐소생술을 흔히 찰나의 순간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큼일까요? 찰나. 네. 눈 깜빡할 사이?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4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4분이나 돼요, 그래도? 네, 예. 4분 안에 머리로 혈액을 보내야만 뇌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즉 머리 살리는 기술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 압박 깊이는 5에서 6cm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아서 학생들은 힘들어했는데요. 이후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차분하게 잘 적용하면서 진지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던 체험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2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없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완강기와 경사식 구조대 체험이었습니다. 높이가 모두 5m거든요. 지상에서 봤을 때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떨어질 것 같고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하지만 학생들은 두려움도 잠시, 바로 용기를 가지고 다리로 벽을 치는 위험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한 신속하게 벨트를 풀어서 다른 친구들이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여유까지 보여줬습니다. 아유, 체험 제대로 했네요. 그 밖에 또 다른 인기 체험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지진 체험장인데요.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진도 체험장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지진 안전 수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진도 3.0부터 8.0까지 생생하게 구현해서 그런지 머리를 감싸고 탁자 밑으로 대피한 학생들은 살고 싶어 라는 어허.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진도 8.0이면 상당히 세네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 전화 사용이 어려워서 연락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건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같은 다양한 안전체험에 대해 119 시민체험센터 서인모 소방안전강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안전을 배운다라는 전제로 설명이나 주입식 강의보다도 직접 해보고 만져보고 또 겪어보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건강에 안전을 더하면 행복이 되기 때문에 행복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안전을 배우는 시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잘 지킨다면은 모두가 안전하게 사고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비무환이지요. 자, 이 대전소방본부 119 시민체험센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체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사전에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하고요. 네. 또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익힌 위기 대처 능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울릉도로 가볼게요.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예, 울릉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울릉은 구름 낀 가운데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울릉도 해상엔 최고 3m의 다소 높은 물결이 일고 있는데 일부 여객선들은 오늘 시간을 변경해 운항합니다. 그렇군요. 바람이 좀 분다는 얘기군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울릉도에서 무려 10여 년째 문화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봉사활동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단체입니까? 예, 바로 울릉도 색소폰 문화봉사단입니다. 예. 이 단체는 2007년 9월 색소폰을 좋아하는 주민 11명이 모여 만든 건데요. 현재 회원은 25명으로 12년 전보다 2배로 많아졌고요. 네. 지역사회 여러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됐다면 아마추어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원들은 저마다 종사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취미로 색소폰을 연주하고 더 나아가 공연 봉사까지 실천해 오고 있는 건데요. 네. 처음엔 울릉도 내에서도 문화 오지에 속하는 서면 학폴이나 북면 천부리 등에서 재능 기부 공연을 시작했지만 점차 활동폭을 넓혀 정기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연 현장과 봉사단장 김래겸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과학 손님들이 그렇게 호응이 좋고 참 잘 놀러간다 이런 문화단체 있냐고 막 칭찬해 주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어떤 긍지를 가지고 또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는 뭐 취미로 이게 하다 보니까 모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울릉도에서는 좀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뭔가 한번 봉사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네. 또 단원들이 또 합심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 보니까 네. 이 공연 보러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근데 예. 공연장이 어디입니까? 네, 이 울릉읍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4층 야외 무대에서 정기 어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도동항으로 가면 이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저도 얼마 전 그 공연 즐기고 왔는데 이 신명나는 현장에서 관람객 3명을 만났습니다.
만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네. 울산에서 왔습니다. 모녀 여행 왔어요. 여행 와서 정말 부담 없이 흥겹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치와 더불어서 이 바다 바람에 이 음악이 어우러지니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울릉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12년 차 봉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디 뭐 유명한 뭐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힐링하러 오잖아요, 다. 아주 적절한 공연이네. 좋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10년 전에 울릉도 독도 관광 왔다가 보고 저쪽 마당에서 할 적에 오늘 또 와서 울릉도 독도 관광하고 보게 돼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옛날보다 더 흥미롭게 연주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문화봉사단이 어려운 건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신 가운데 문화봉사 활동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들어보신 대로 색소폰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정말 아주 크게 반기고요. 그 덕에 섬에 활기도 더해집니다. 네. 이 색소폰 연주 소리에 맞춰서 저렇게 춤들을 잘 추시네요. 네. 네. 우리 김혜진 아나운서도 좀 추셨습니까? 저도 조금 췄습니다. 예, 흥이 절로 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단은 더 많은 주민들과 이렇게 색소폰 공연을 즐기고 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올가을까지 정기 공연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요. 김명희 단원에게서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네. 해오던 대로 그냥 쭉 정기 공연 10월까지 계속 할 거고요. 네. 좀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은 뭐 요양 시설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순회 봉사 공연도 저희는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타 지역 다른 육지에서 오신 동호회들, 음악 동호회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동호회들이 이제 말씀을 해오시거나 저희가 컨택을 해서 협연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문화 관광 홍보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에 지금처럼 할 수 있게 응원의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봉사는 정말 신나겠어요. 저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김혜진 이 아나운서. 올가을 연보랏빛 해국과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울릉도 여행하는 분들은 일정이 맞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7시 도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이분들의 공연 보고 또 뜨거운 박수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은 무료고요. 이 저녁 9시까지 진행되는데 요즘 울릉에도 가을이 찾아와서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겉옷 꼭 챙겨 입으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문자 소개를 좀 더 해드릴게요. 오늘 점심시간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6867님은 큰 수술 앞둔 친구 만나 점심 먹고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하셨고, 김현철 씨, 이 돼지 유통업하는 사람입니다. 단가가 비싸지는 것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라 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고요. 그런 얘기를 점심시간에 나누셨다고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모바일 커피 쿠폰 김현재 씨 드리고요. 3368님, 부서 동기와 밥 먹으면서 매주 이 축의금을 너무 많이 내게 돼서 생활비 걱정이라고 좀 얘기를 나눴다고요. 축하하는 마음과 달리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라는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점심시간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시 33분 지났습니다. 날씨와 교통상황 간추린 뉴스 해드릴게요.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남부지방 경상도 쪽으로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곳이 있어서 좀 더운데요. 서울은 계속해서 24도대 유지하면서 비교적 기온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하늘이 맑아서 볕 아래에서는 약간 뜨겁고 그늘로 가면 선선한 곳이 많이 있고요. 당분간 내일까지 또 맑은 하늘, 모레까지도 맑다가 모레 오후부터 점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쪽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비 예보 들어있고요. 또 모레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현재 토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와 남부 강원 영동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지금 위치해 있는 열대저압부가 만약에 태풍으로 더 발달하게 된다면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말 날씨가 상당히 큰 변동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기온은 이제 점차 떨어집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오늘 낮 기온 26도 정도인데 이보다 못 미치고 있고요. 세종, 대전, 강릉, 광주 27, 대구, 부산 29도 등으로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입니다. 어제보다 떨어진 기온 이제 내일부터 아침 기온도 많이 내려앉을 텐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보다 내일 아침 기온이 5도나 내려앉습니다. 14도로 출발하고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까지도 기온이 떨어지는 등 좀 춥거나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25도, 금요일은 24도까지 내려앉으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 동안에 선선한 기온이 유지되는 곳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내일까지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8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곳곳에 작업 구간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우회도로 관련 작업을 하고 있어서 5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수원 부근 2km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청주나들목 부근 정체는 작업 여파 때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 때문에 2km 사이가 정체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도 작업 중인데요. 이 여파로 안산나들목에서 서안산나들목 2km 사이에서 막힙니다. 서울 시내 살펴보면 교통량 늘어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성수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반대 일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으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한광대교까지 밀려서 이곳 지나시는데 25분가량 소요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자본과 광고 자본, 속보 경쟁과 가짜뉴스, 서로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등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구 시의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사실상 6개월 남았다면서 당도 총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오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뒤 삭발했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 출신의 오선 심재철 의원도 회의 뒤 함께 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점검해야 할 것들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오연수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의 이 양돈 농가에서 어제 처음 확인됐는데 오늘은 연천의 농가에서도 이 최종 확진 판정이 났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유감이고요. 예. 사실 우리 정부가 방역 당국에서 오랫동안 걱정해 하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준비해왔던 그렇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발생이 이상한 거거든요, 지금. 어허.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차단의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어제여서 오늘 또 이렇게 이 확진이 되면서 상당히 걱정이 크거든요. 네. 이 파주하고 연천 농장의 역학관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역학조사가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역학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일반인의 어떤 오해나 억측이 그렇죠. 없어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앞서 뉴스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 역학조사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역학조사가 그냥 이 농장 2군데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농장을 다녀갔던 차량이라든가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해서 그 동선 안에 들어오는 모든 농장을 다 조사하고 네. 그리고 사료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료의 제조 공정까지도 조사하시는 게 역학조사거든요. 네네.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게 이제 차량에 의한 감염 혹은 야생 멧돼지의 침입 아니면 남은 음식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네. 아직 그렇죠.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네. 경우의 수를 놓고 생각한다면 어디에 조금 무게가 실릴까요? 네, 하나하나 룰아웃을 좀 해보자면 네. 일단 야생 멧돼지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을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대비해 올 때 야생 멧돼지도 물론 감염 위험 요소이다,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해놓기는 했지만 야생 멧돼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농장의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발생한 농장이 예.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농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국경의 주변에 있는 농장을 다 선별을 해서 이제 특별 집중 관리 농장으로 계속 전화 예찰, 방문 예찰, 검사 이제 주도 면밀하게 지금 방역을 그래요. 해왔던 농장이었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허술한 그건 형태의 아니고. 농장은 아닙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에 양돈 농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발병하면은 진짜 큰 피해가 우려돼서 우리가 다 초긴장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잠복기가 한 4일에서 21일 정도 대부분은 한 4일에서 7일 사이에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어제 이제 파주에서 확진 판정이 났고 네. 다음 주까지가 이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고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뭐 손쓸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예. 이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장을 하고 계시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일반인으로 네.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축산업은 양돈만 축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땅이 좁으니까 양돈업과 이제 소를 키우시는 소 먹장, 낙농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이제 근처에 이렇게 계시는 그런 집약적 구조의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축산업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일처럼 한번 좀 고민해봐 주시고 제가 이제 농장을 방문한 적은 없는가 타 농장을 뭐 이런 거를 각별히 주의를 해야 생각하시고 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예. 일반인 분들은 지금 제일 걱정인 거가 돼지고기 믿어도 돼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초동 방역을 굉장히 잘 했고요. 예.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품질이 좋은 고기만 유통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네.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돼지 도매 시장 12곳 가운데 10곳은 휴장됐습니다. 오늘 현재. 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전국의 양돈 농가가 초비상일 거예요. 이 확진 지역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닐까 우려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돼지가 어떤 증상을 보이면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열나고 아프면 예. 열나고 아픈 돼지가 있으면 일단 의심해서 지켜보고 네. 그리고 파주에서 발생했던 걸 보면 급사했거든요. 돼지가. 네. 이제 열나는 걸 어쩌면 파악하기도 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농장 들어갔더니 죽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열나서 죽은 돼지는 온몸이 이렇게 이제 불구죽죽하면서 시퍼런 색이 되면서 이렇게 죽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증상을 발견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신고하시고 이제 만지거나 이제 농장에서 섣불리 부검하지 마시고 이제 혈액이 밖으로 떨어지면 환경 저항성이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에 이제 바로 신고를 하고 그 네, 농장주도 어디 이동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자, 농식품부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죠? 일단 발생 지역의 돼지의 이제 타시도 반출 금지, 예.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그리고 기타에 뭐 혹시 방목하는 그 농가가 있으면 예. 방목 금지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일반인 뭐 농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발생국 방문 자제 지금부터도 이제 해외로 나갔을 때 발생국은 방문하는 거를 네.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스탠드 스틸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죠. 48시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철저히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확산을 네.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해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네, 오실 때 축산물 가지고 들어오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발생했던 농가들이 예. 다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 최초 발생 신고 농가에 대해서 너무 오해나 억측하지 말고 다 함께 좀 이 어려운 시기를 그렇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이 뭐라고 안 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양돈 농가를 돕는 마음에서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돼지고기 잘 섭취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강원대 수의학과 오연수 교수였습니다. 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미리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점검하자는 뜻입니다. 이 지나치게 이 불안감, 두려움이 조성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함께 지녀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도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명절에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나면은 좀 왠지 개운하고 매콤한 음식을 좀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석 이후에 맞춤형 주제로 떡볶이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네. 떡볶이 얘기입니다. 네, 뭐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발표된 건 없는데 제 주변에 이제 외식업체 관계자들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명절 끝난 직후에는 뭐 떡볶이, 함흥냉면, 닭발 뭐 이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의 매출이 확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식당에서는 어쨌든 반갑겠네요. 네. 명절 이후가. 자, 그러면 이 떡볶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밀떡파, 쌀떡파 네. 이렇게 나뉘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밀떡, 쌀떡. 예. 있었는데 저도 사실 둘의 차이를 최근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요즘 이걸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직접 제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하. 해보니까 이제 차이가 밀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양념이 그 떡 안으로까지 이렇게 잘 배어듭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떡 네. 가시면 생각하시면 그리고 됩니다. 이제 밀 단백질 특유의 특징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잘 풀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판매하는 곳들, 이렇게 분식집 같은 경우나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건 주로 밀떡을 많이 예. 다루고 있고 쌀떡은 이 양념이 잘 안 배어듭니다. 그래서 좀 양념이 많아야 돼요. 걸쭉한 예, 양념이 예, 있어야 약간 좀 찍어 먹게 듬직한 돼요. 양념 뭐 이런 것들 예. 것들 많이 쓰고 그다음에 쌀떡은 또 이렇게 만들어 두면 금방 불어나거든요. 쌀이 왜 이렇게 잘 불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래 두지 않으면 바로 했을 때는 좀 쌀 쫀득쫀득하고 특유의 고소한 맛이 아무래도 밀로 만든 것보다는 쌀로 만든 쪽이 좀 더 찰지고. 떡 자체의 예. 맛은 좀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밀떡파, 쌀떡파, 밀떡, 쌀떡 여러분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떡볶이 하면은 뭐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떡볶이와의 인연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추억이 많으시죠? 단골집이 있었어요. 아, 예, 할머니 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예. 그 맛있는 떡볶이 지금 또 먹으라 그러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언제부터 생긴 음식입니까? 떡볶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떡을 볶았다라는 볶음, 떡볶이. 예, 떡볶음이죠. 예. 떡볶음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먹는 건 대부분 보면 떡 조림 정도. 그렇죠. 그렇죠. 고추장에 조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떡볶이의 이름에 걸맞는 이 볶음, 우리가 네. 흔히 그 번철에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양념을 바른 가래떡을 이렇게 볶듯이 조리하는 거가 저기 경복궁 옆에 보면 서울의 통인시장에 이른바 기름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네.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떡과 채소와 그리고 사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팬에 이렇게 졸여 먹는 것. 예. 흔히들 즉석 떡볶이라고 얘기하는 거. 유명한 곳이 신당동이지 않습니까? 신당동 같은 경우에 이제 즉석 떡볶이가 시작된 건 1954년부터 네. 시작이 됐고, 그 떡, 야채, 면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예. 즉석 떡볶이라고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렇게 먹는 것은 60년대 후반에 혼분식 장려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73년, 78년 두 차례에 의해서 오일 쇼크, 기름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이 길거리에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하. 말씀 들어보면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떡볶이가 네, 맞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간식이 되어 왔군요. 네. 종류는 조금 달라도. 네, 네, 네. 근데 지역별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가 워낙에 대중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떡볶이가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걸쭉한 국물이 특징인 반면에 마산이나 이런 쪽은 좀 국물 떡볶이 형식으로 국물이 좀 자작한 거, 많은 네. 것.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탕 가열이라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속에 이제 따로 이렇게 그 가마, 떡볶이를 볶는 가마를 넣어가지고 직화로 하지 않고, 그래서 뭉근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졸여내는 방식이 있고. 많이 퍼지겠네요. 그래서 보면 쌀떡이 쌀떡보다는 밀떡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모닥치기라고. 이름이 모닥치기예요? 예, 모닥치기. 제주 방언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물에 여러 가지 뭐 떡볶이는 물론이거니와 튀김과 심지어 김밥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적셔서 먹는. 잡탕 같은데. 네, 갖가지 해산물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떡볶이가 막 몇만 원씩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요리네요. 네, 예, 그런 셈이죠. 예. 그렇고 뭐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치에 떡이랑 어묵을 꿰어가지고 네. 떡볶이 양념을 발라 먹는 일본 제천 분들은, 충북 제천 분들은 그 빨간 오뎅이라고 이렇게. 빨간 어묵. 자, 그러면 궁중 떡볶이 제가 비슷한 걸 먹어봤거든요. 네네네. 간장 양념이고 네네, 그렇죠. 제 입맛에 맞아요. 네. 살짝 달달하던가요? 그렇죠. 예. 이게 간장 양념인데 간장 양념에 살짝 볶아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 음식이 1920년대에 발간된 조리서에 이제 궁중 떡볶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면서 이제 떡볶이의 궁중 유래설 이런 것들이 탁 퍼지기 시작한 건데, 사실 궁중 음식 전공하신 분들은 그닥 이 유래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까? 비슷한 음식은 있었는데 마치 이제 지금의 떡볶이와 네. 궁중의 음식을 자꾸 직접 비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닥 반기지 않는 이런 내용. 네. 그래도 명칭은 떡볶이였습니까? 없었습니다. 떡볶이 자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요? 이제 떡을 볶았다, 간장 양념에. 그래서 이것은 떡볶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요리예요, 요리. 떡 잡채로 요리? 보시는 거죠. 잡채. 예. 네. 궁중에서는 떡잡채? 예, 떡잡채 정도로 보시면, 그게 이제 궁중에서는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이 이걸 이제 주안상의 술안주나 저녁에 야참으로 많이 드셨어요. 그래요. 네. 술안주나 야참. 네. 떡 잡채를. 네. 예. 재밌네요, 오늘. 떡볶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떡볶이 드시러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을 것 같고, 또 어느 주인장의 손맛이 가장 입에 맞는지 박상인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떡볶이 맛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전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던데. 요리 참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요리 방법,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이게 보통 양념을 잘 생각을 안 해보는데 고추장만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춧가루를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이 뒷맛이 개운하고 칼칼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고추장만 쓰시면 뒷맛이 텁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짠맛이 강해요. 나트륨 함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자꾸 그걸 죽이기 위해서 또 물엿을 더 첨가하게, 설탕을 더 첨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고추장을 좀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를 고춧가루로 쓰시면 훨씬 더 개운한 떡볶이 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뒷맛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춧가루를 그리고 좀 넣는다. 나트륨 이 섭취도 줄이고 설탕도 덜 써도 되고. 그 외에 또 뭘 넣으십니까?
저는 이제 육수를 좀 어떤 육수를 쓰세요? 해물 육수 주로 이제 멸치, 새우, 뭐 북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육수를 조금 진하게. 예. 아유, 그것도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은 되게 많이 걸립니다. 예, 가족들이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한식의 세계화 하면서 이 떡볶이, 김밥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 떡볶이 연구소라는 것도 만들어 놨다면서요. 네네네. 이게 좀 세계인의 입맛을 좀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 떡볶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떡 자체의 그 쫀득쫀득한 질감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나라에 따라서는 이 질감 자체를 불쾌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불쾌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이 떡볶이라는 음식 전체를 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매운 소스, 떡볶이 소스. 네. 왜냐하면 실제 세계 시장에서 이 식품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그 시장 규모가 큰 시장이 소스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굳이 떡볶이라는 완성된 형태를 판매하기보다는 그 우리의 이 매우면서도 약간 단맛이 나는 맵고 달고 짠. 이 어우러진 이 소스, 맵단짠이죠. 뭐 밥에 비벼 먹든 국수에 비벼 먹든 어쨌든 그 소스 개발이 주력해라. 반드시 떡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소스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 떡볶이 얘기 나눴습니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떡볶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점심시간에 대화 주제로 8897님 아내가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이 없다 해서 다행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건강이 제일이라고 건강 더 챙기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셨고 4150님 벌써 다음 달이 10월이네요. 올겨울 얼마나 추울지 보일러 가스비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하셨고요. 1663님 서민 안심대출 신청한다고 컴퓨터랑 점심때 대화했어요. 신청하셨습니까? 성공하셨어요?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을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파란 하늘, 쾌청한 하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한번 좀 해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후 3시 5분 잊지 마세요.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